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목요일장 날씨만큼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퍼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양대 지수가 함께 가는 분위기였고요.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함께 삼성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IT 반도체 중소형주가 힘을 내면서 지수도 85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이 온기를 우리의 포트로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옷이 조금 화사해졌네요. 팀장님 옷에도 봄이 왔고 시장에도 이제 좀 봄이 올까요? 봄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추운 겨울이지 않나. 환절기로 넘어가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감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하, 꽃이 네. 피었다 시장에도. 네. 알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올 때 체크해볼 이슈를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개막하는 서울 모빌리티 쇼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주춤한 메타버스 테마, 이제 시세가 끝난 건지, 또 메타버스가 약해질 때 반대로 올라왔던 로봇주,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네, 서울 모빌리티 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어제 이야기 나눠봤던 기아 EV9 실물로 처음 공개하고요. 벤츠, 포르쉐, 테슬라도 전기차와 신차를 선보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은 행사인데 차도 좋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차가 좀 주목되지 않을까. 물론 기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3월부터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모빌리티 쇼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기사가 EV9에 대한 기사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기대한 만큼의 기아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고 있어요. 그 뜻은 저는 아무래도 EV9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2월, 3월에 계속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신차를 출시를 하고 이제 실물로 봤을 때 기대감이 그것만큼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EV9 같은 신차도 좋지만 앞으로 신차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게 됐을 때 고성능 모델인 EV9 GT 라인에 브랜드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세의 70%가 2차 전지 집중돼 있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는데 사실 전기차에 이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차의 목표는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에 비했을 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가 물론 서울 모빌리티 쇼로 인해서 완성차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 주가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 저는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요 품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개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자동차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 세계 완성차 판매 기업 3위입니다. 도요타랑 폭스바겐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축소가 되고 있는데도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모델 양 수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시장에서 점점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성비,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다른 외제차에 비해서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그리고 요즘 도로를 보면은 국산차들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로봇처럼 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신차들 보면은 저게 현대차야 기아차야 할 정도로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가성비와 디자인 함께 잡아주게 되면서 앞으로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도 위치를 좀 공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적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가 전기차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가 덜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성차 기업은 중장기로 꾸준히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아 EV9 예쁘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고 말씀하신 대로 수출 데이터도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도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느립니다. 이 자동차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동차는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는 기아는 그래도 요즘에 좀 기염을 토했죠. 약간은 좀 올라왔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굳이 선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2차 전지에서 배터리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너무 치중이 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Q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아무래도 부품주들이 약간은 좀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고 여전히 수요단이 좀 강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시세가 분출되지 못한 게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기타로 이제 로봇이나 AI 쪽이 붙어 있고 그나마 요즘에 붙는 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이라든지 기타도 조금씩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IRA 법안 이슈 이후에 좀 자동차 섹터는 많이 좀 소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부분이 워낙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다면 이럴 때 사실 조금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분명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완성차를 보느니 부품주를 보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달부터 말씀하신 대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실적주를 눈여겨봐야 될지 어제 저가항공주도 그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자동차 부품주 어떤 거를 지금 담아봐야 될까요? 타이어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현대차랑 기아를 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물론 그거에 따라서 중소형, 저는 화신이라든지 백산 같은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베이스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봤을 땐 저는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기반해서 본다면 현대와 기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본부장님은 어떨까요? 완성차 업체를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당연히 항상 반도체도 그렇고요. 묵직한 종목은 좀 천천히 움직여요. 그쵸. 당연히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결국에 핵심으로는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추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부품주들이 좀 빠른 성격은 이제 물론 모비스 이런 걸로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SL이라든지 화신 이런 종목군들로 들어가면 약간의 조금 속도 부분은 있거든요. 만약에 좀 저는 명신산업 같은 종목은 약간은 좀 우하향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바닥권에서 한번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후발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1차 벤더 쪽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출하량이 늘어났을 때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받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자동차 벤더 쪽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오랜만에 메타버스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정말 열풍이었는데 최근에는 불씨가 좀 꺼져가고 있습니다. 디즈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메타버스가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하던데 메타버스가 이대로 끝일까요?
이대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의 제동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애플의 또 하반기 AXR 쪽 관련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는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올레도스와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미니 OLED 쪽 관련 올레드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분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기 확산에 따라서 이제는 좀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됐고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승이 나왔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디즈니라든지 뭐 MS 심지어 메타 플랫폼즈까지도 이쪽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일단은 고용 쪽에서 이제 좀 정리해고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메타버스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건 뭐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체 이런 플랫폼들에서의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줄어 있거나 아니면 운용하는 부분들 좀 멈추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으로 챗GPT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됐었던 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하고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더라도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적인 에너지는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특히나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약간의 좀 비중 축소하는 기조가 나오면 또 다른 이런 기기라든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좀 갭이 있거든요, 일정상.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좀 투심 악화에 따른 수익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타이밍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또 기업들이 뭐 일부 기업들은 축소를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XR이라든지 VR 관련된 기기들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치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자체는 이대로 끝은 아니지만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커지면서 월간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 수도 조금 줄어들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 안에 있는 땅, 뭐 토지 시세까지 뭐 급락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 팀장님은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물론 저는 메타버스 섹터의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네. 입장인데요. 일단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21년도에 먼저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뛰쳐 올라갔던 게 뭐 뮤메이드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봤을 때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먼저 올라갔고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습니다. 22년도부터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타버스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개념이 사실 정립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생동감 있게 본다. 그에 따라서 그냥 모든 종목군들이 대다수 올랐다면 이제는 거기서 종목별로 옥설 가리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우선 먼저 하드웨어가 보급이 되어야지 소프트웨어를 즐길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그렇게까지 큰 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이었던가요? 그때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SNS가 굉장히 인기였다라고 봤던 게 있었던 게 본디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메타버스인지는 잘 모르겠는 게 싸이월드와 굉장히 비슷했다.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SNS를 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모르겠다 보니까 사실상 그 괴리감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주가의 괴리가 점점 심하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괴리감을 채워주고 메타버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하드웨어가 먼저 보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가상세계를 현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기의 보급화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22년도부터 XR 기기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XR 기기에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XR 기기라든지 OLED 같은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변곡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XR 기기의 대중화가 이끌어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따라서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했을 때
얼마나 성공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네. 애플 XR 기기 이번에 출시를 하는 게 가격이 $3,000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기계 하나당 300만 네, 원이 넘네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네. 저는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어떤 것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기에 그 유행을 이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IT 기기들이 XR 기기를 침투화를 하게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높은 가격대를 점점 다운시켜서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요소는 XR 기기의 대중화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섹터 자체를 다룬 지가 한 달이 넘었고 그때 얘기했을 때도 메타버스 자체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분 다 시각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속보가 나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K칩스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업황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았잖아요. 이 K칩스법 통과에 힘입어서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반도체 섹터가 이제는 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이 받아줘야 되기는 해요. 그래야 좀 이제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와야 그쵸. 지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2차 전지 쪽이 같이 가면서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붙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변수가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게 됐었던 계기가 뭐 칩스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미국장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좀 급등이 영향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에서 칩스법이 통과하더라도 미국장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인텔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급락이 나오면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이슈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뭐 SFA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네. 벌써 바닥권에서 거의 한 40~50%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재고가 감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붙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업황이 V자 반등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천천히 올라갈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주도주로 다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좀 영향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이벤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엔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빠르게 좋아지는지 속도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K칩스법 통과에 대한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들의 시세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메타버스와 비슷하지만 다른 로봇주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산업에서 이제는 일상으로까지 우리 곁에 있는 로봇입니다. 생태계 확장이 계속될지, 로봇주 주가의 상승도 계속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로봇주 아직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게 한 2주 전, 3주 전쯤에 굉장히 로봇 섹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잠잠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대기업들의 투자 인수라든지 관련 뭐 찌라시가 조금 죽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군들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상승하려는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인탑스 같은 삼성전자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 굉장히 큰 시세를 나타냈거든요. 그 잼스 힙이라고 알려졌던 웨어러블 로봇이 네. 그 봇핏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 관련해서 특허를 등록을 했다. 삼성전자의 로봇이죠. 네네, 삼성전자의 로봇인데 원래는 작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미루다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장중에 한번 튀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 모멘텀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주가의 위치적인 부분도 봤을 때 주가가 고점에 있었을 때 주가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언제든지 관련 이슈가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특히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의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로봇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고 거기다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께도 계속 가져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레인보우 같은 급등한 종목들도 말씀을 해두셨는데 로봇주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다. 지금 뭐 정부 정책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로봇주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까지 4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제는 개별주로 넘어가서 내일장 주가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안에서 뜨거웠던 LNF 더 갈 수 있을지, 또 저희 마지막 코너 공략주였던 미래 반도체 오늘 20% 넘게 올랐죠.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코플라스틱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워낙 많이 올랐지만 LNF도 고점이죠. 두 분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죠. LNF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예스라고 하셨어요. LNF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저평가입니까? 사실 이건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현재의 가치로만 봤을 때의 2차 전지를 보면 당연히 고평가 얘기가 나올 거고요. 미리 또 수주를 받은 부분들과 앞으로 늘어날 물량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시기가 사실 성숙기, 산업의 성숙기일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저는 아직 성장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전기차로의 이런 이 전환이 30년에서 35년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전기차 비중이 전체 차량 중에서 한 10%대 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내연기관 차량들을 다 변화를 하고 바꾸려면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런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요량이나 이런 제품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치열해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수량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소재단이라든지 이런 장비단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영원히 올라가는 섹터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결국에 요번에 2차 전지 랠리 나오기 전에도 한참 쉬었지만 결국엔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테슬라발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이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좀 긍정적이고요. 사실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충분히 해당 종목도 좀 크게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이런 투심이 확 꺾이지 않는 이상 일단은 이러한 상승 기조를 같이 좀 추적 트래킹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주로서 2차 전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여전히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팀장님도 저평가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주가 위치인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26만 원대 부근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고 거기다가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물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비했을 때 주가의 성장
그 주가의 성장폭이 조금 더뎠는데 그 이유가 미국 진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IRA 세부 법안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상 불확실성한 요소가 해소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의 구조적인 성장 속에서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양극재 기업, 특히 관련했을 때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급등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보고 계시고, 또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26만 원 정도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래반도체 보도록 하죠. 무려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20% 넘는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미래반도체는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앞서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반도체는 노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찾아보시면 네. 다 좋거든요. 뭐 유별부터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접근하시기에 네. 이 종목 지금 사가지고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하시고 접근하셨을 때 심장이 과연 안 떨릴 수 있느냐. 네. 그 차이죠. 그러니까 그쵸.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상승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5일선과의 이격이 좀 크게 벌려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에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은 너무 좋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뭐 삼성과의 협력, 그리고 이사진들도 대거 이제 뭐 삼성발 이제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뭐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고 지금도 더 늘어나겠죠. 비메모리 쪽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 이제 접근하실 때 약간은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투자 주의가 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딱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게 좀 붙어 있을 때는 신규 매수자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요즘에는 핫한 종목이 더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보유자의 일단 영역에 좀 들어갔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작가님께서 주가도 미래를 향해 갈까라고 야심차게 자막을 써주셨는데 그게 무색하게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팀장님도 좀 모멘텀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주가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유자의 보고 있는데.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주가 같은 경우 앞서서 굉장히 설명 잘 해주셨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올랐는데 한 이 거래일 전쯤에 시간 외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지금 사실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 특히 주의 딱지를 붙었다 보니까 네. 투자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주의 딱지를 붙든 안 붙든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보수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사실 주의 딱지가 붙게 된다면 뭐 상승 모멘텀, 상승의 그 탄력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미래를 향해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정 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기차 부품 판매라는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요. 오늘은 산업부에서 재생 플라스틱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엮여서 시세를 내준 것 같은데 두 분이라면 지금 투자하실지 의견 들어볼게요. 에코플라스틱까지 세 종목 다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지금 투자해봐도 될까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에코플라스틱, 뭐 세린비엔지 이런 종목군들이 항상 폐플라스틱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나오면 그날 좀 급등이 나오고 좀 꼬리를 답니다. 이건 네. 예전부터 계속 그랬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폐플라스틱을 녹이거나 이제 분해를 해서 뭐 납스타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좀 나누면서 좀 유가의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선진국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인 좀 확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자동차 범퍼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자회사 두 곳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현대차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이쪽도 이제 경량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좀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 경량화하면 알루미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플라스틱 쪽으로도 좀 많이 이슈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좀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초과하는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탈이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되고 특히나 현재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이전에 한 2차례 정도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눌렸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해서 좀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전고점까지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초에 현대차 이슈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어요. 뭐 주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미래반도체와는 다르게 고점 부근이지만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상한가 20%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 물량 조절을 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 모멘텀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라든지 관련했을 때 벤더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 세 종목은 두 분의 의견이 모두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